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알아나가면서 공부를 합시다. 중국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스템송의 중국어 문법, 주어와 주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주어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끔 주어가 주제 아니에요? 주제가 주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확실하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토끼는 꼬리가 짧다라고 하는 우리말 문장 속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끼가 주어일까요? 꼬리가 주어일까요? 좀 갸우뚱하게 되죠? 토끼가 주어 아닌가? 꼬리가 주어인가? 주어가 두 개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한국어에서 주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또는 가가 붙어야 주어가 됩니다. 여기서 꼬리가 짧다라고 했으니까 꼬리가 주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끼는 뭐지? 토끼는 주어가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토끼는 꼬리가 짧다 해서 가가 붙어있는 꼬리라고 하는 낱말이 주어입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이 가가 붙어서 주어가 돼요. 이 가를 뭐라고 하죠? 주격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주격조사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부터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조사, 주어의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이 가가 있고요, 깨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는 식으로 깨서가 붙어도 주어가 됩니다. 이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끼는 꼬리가 짧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붙어있는 꼬리가 주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토끼는 뭔지를 알아봅시다. 자, 는 이라고 하는 조사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은과 는이 있습니다.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등들도 이제 다 보조사에 속하는데요. 일단 은, 는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토끼는, 나는 할 때 는이라고 하는 낱말은 이제 보조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얘네들이 붙어서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가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토끼는 꼬리가 짧다 해서 토끼는 주어가 아니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토끼는 꼬리가 짧다 해서 주어는 뭐예요? 꼬리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토끼는 뭐가 될까요? 토끼는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토픽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주어와 주제를 구별해서 알아둡시다. 문법 공부는요, 정확한 용어를 알면은 쉬워집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예문과 같이 알고 나가도록 합시다. 중국어 예문으로 갈게요. 我头疼, 我头疼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머리 아파 라는 뜻이에요. 我头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我가 주어가 될까요? 头가 주어가 될까요? 주어는 바로 头가 주어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머리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프긴 하지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좀 전에 토끼는 꼬리가 짧다 해서요, 짧은 거는 꼬리가 짧은 거지 토끼가 짧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따져봐도 주어는 꼬리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我头疼에서 주어는 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我는 뭐가 될까요? 좀 전에 한국어 예문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어에서 마찬가지로 我는 주제입니다. 我는 주제고 头가 주어가 됩니다. 자, 한국어나 중국어나 모두 주제를 먼저 던져주는 그런 형식의 언어라는 거 알아두세요. 나 머리가 아파, 나 배가 아파, 나 다리가 아파 라는 식으로 나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머리가 아프다, 발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토끼 얘기도 마찬가지죠. 토끼는 꼬리가 짧어. 토끼는 귀가 길어. 토끼는 눈이 빨개. 라는 식으로 토끼라는 주제를 주고 그 안에서 다른 주어를 가지고 어찌어찌하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형식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어에 나는 토끼는 꼬리가 짧다. 중국어의 워터우텅이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문형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我肚子饿了. 나 배고파. 我肚子饿了. 我身体不舒服. 나 몸이 좀 안 좋아. 몸이 아파. 我身体不舒服. 그 다음에요. 他头发很长. 그녀는 머리가 아주 길어. 他头发很长. 他个子很高. 걔는 키가 아주 커. 他个子很高.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의 공통점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도 전부 다 肚子, 身体, 头发, 个子라고 하는 낱말이 주어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我, 他,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을 바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보면은요. 我肚子饿了 할 때 肚子라고 하는 주어는 我의 일부예요. 我身体不舒服 하는 얘기도 내 몸은 나에 속해 있어요. 他头发很长.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어요 라고 하는데 머리카락도 그녀의 일부고요. 他个子很高 하면은 이 역시 그의 일부죠. 자, 이런 식으로 요 관계가 앞에 거에 뒤에 거가 속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일단 힌트를 하나 드리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我, 他라고 검게 써놓은 요것들은 문장이 뭐라고요? 주제입니다. 주제를 영어로 토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중국어 어순을 얘기할 때 중국어 어순 어떤 순서로 가죠? 주어, 수어, 목적어로 갑니다. 영어를 알파벳으로 쓸 때 SVO라고 씁니다. 근데요. 이 SVO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요. 앞에다가 다른 성분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T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S는 주어고요. V는 동사입니다만 우리 수어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O는 목적어입니다. 앞에 T는 뭐예요? 주제입니다. 자, 중국어의 특징 하나 알아둡시다. 중국어는요. 주제 부각형 언어입니다.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주제 부각형 언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 중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 가가 붙어서 주어가 되고 을, 을이 붙어서 목적어가 되지만 중국어는 문장 안에서의 위치, 어순에 따라서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수어가 있는데요. 수어 앞에 나오면은 주어가 되는 거고 수어 뒤에 나오면은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중국어에서는요. 잘 모르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놓습니다. 뭐 이런 문장을 이제 다룰 때 존현문이라는 얘기를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아직 존현문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뭐 존현문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정도 기억만 갖고 계셔도 되고요. 이후에 존현문과 관련된 영상을 다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징이 또 하나 나왔네요. 중국어는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주제 부각형 언어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어순도 기억해 주세요. S, V, O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주제를 먼저 툭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제는요. 주어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요. 목적어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他头发很长.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라는 문장을 타를 주제로 보고 头发를 주어로 보고 很长을 서술어로 보면 되는데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문법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좀 달라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를
주제로 보지 않고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他头发很长에서 타를 주제가 아닌 주어로 본다고 칩시다. 네, 타가 주어다 라고 하면은 头发很长 뒷부분이 전체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라는 식으로. 그죠? 네, 근데 수로 부분으로 나눈 头发很长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쪼개질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 头发와 很长으로 나눌 수 있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很长이라고 하는 수로가 또 있습니다. 주어, 수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루어진 이 문장 안에 수로 부분을 보니까 수로 부분이 다시 또 주어와 수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장을 뭐라고 하느냐? 주술수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술이라고 해서 무슨 뭐 따오 렌젠 따오 하는 식으로 무슨 뭐 그런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주술이 아니고요. 주어와 수로가 수로를 이루는 문장이라고 해서 주술수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술수러문이라는 낱말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他头发很长이라는 문장을 보니까 이 뒷부분 头发很长이라고 하는 이 수로 부분은요. 다시 주어 수로로 되어 있으니까 주술로 된 수로가 있는 문장이다 해서 주술수러문이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他头发很长이라는 문장에서 타를 주어로 봤더니 头发很长이 수로인데 头发가 주어가 되고 很长이 수로가 돼서 주술수러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요, 타라고 하는 커다란 주어가 있고요, 头发라고 하는 작은 주어가 있어요. 이 작은 주어는 큰 주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로 보면은 대주어, 소주어, 그 다음에 수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주어는 대주어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장을 이제 주로 주술수러문이라고 합니다. 他头发很长이라고 하는 문장도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头发很长할 때 很은요, 여기서 이제 부사어로 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직 부사어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냥 很长을 그냥 묶어서 수로로 알아둡시다. 이걸 또 세분하게 되면은 부사어와 수로로 또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他头发很长이라고 하는 문장은요, 첫 번째, 타를 주제로 분석을 하면은 头发가 주어가 됩니다. 타가 주제고 头发가 주어가 됩니다. 이 견해는요, 중국어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언어다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타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头发도 또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를 대주어로 보고 头发를 소주어로 보고, 소주어, 작은 주어는 타라고 하는 커다란 주어의 일부분이며, 이 경우는 주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주어는 두 번째 이 서술어에 나오는 요 술부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주술수러문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견해, 타를 주제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술수러문이란 말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문법책을 보다 주술수러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런 거 주술수러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타를 주제로 하고 头发很长을 주어, 수로로 보는 요 견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니, 타가 주제면 어떻고 주어면 어떻고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다, 다 똑같잖아요. 뭐 굳이 복잡하게 세분하고 구별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맞아요, 뭐 모르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를 주제로 보느냐 주어로 보느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간혹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我肚子饿了, 나 배고파요 라는 말, 我身体不舒服, 他头发很长, 他个子很高, 뭐 이 경우는 괜찮아요. 주제로 보나 주어로 보나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肚子를 주어로 봐도 되고요.
그죠? 예, 5월을 주제로 보는 요 견해 말고 주술스러문으로 분석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토끼는 꼬리가 짧다라는 말 봅시다. 여기서요, 투즈 웨바短이라고 이제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말이나 중국어나 토끼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던져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주제 부각형 언어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어의 특징도요, 주제를 먼저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토끼는 꼬리가 짧아요. 토끼는 귀가 길어요. 토끼는 눈이 빨개요. 뭐 이런 식으로요. 중국어도 兔子尾巴短, 兔子耳朵很长,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와서 이게 주제냐 주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라진 경우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어 유머입니다. 대만에서 나온 유머를 제가 갖고 와서요. 여긴 현재 번체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거 번체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체자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아빠와 딸의 대화예요. 메신저 대화입니다. 아빠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 그랬더니 딸이 我怎么知道他们怎样是睡了呀? 眼睛在哪儿? 그랬더니 아빠가 你睡了. 그랬더니 딸이 哦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번째자로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 我怎么知道他们怎么样是睡了呀? 眼睛在哪儿? 你睡了. 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빠빠라는 낱말이 하나 나와요. 좀 생소한 낱말이에요. 빠빠라는 말. 뭐예요? 아빠라고 할 때 BA 타이핑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아빠를 인터넷에서 빠빠라고도 해요. 아빠는 원래 빠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빠바라는 식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빠바라고 해야 하지만 대만에 가면은 빠바라고 부르지 않고 빠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발음기를 적으면은 빠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빠바라고 하지 않고 빠바라고 발음하는 그런 대만 사람들 많습니다. 엄마를 뭐라고 하죠? 엄마는 마마라고 합니다. 마마. 제1성 경성이에요. 근데 엄마도 역시 마마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뭐 부탁할 때 마마 하는 식으로 귀엽게 얘기하죠. 자, 여동생을 메이메이라고 해요. 근데 귀여운 여자아이를 볼 때는 메이메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동생을 띠디라고 하는데요. 귀엽게 부를 때는 남자아이들 볼 때는 띠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삼성, 이성, 제3성, 제2성으로 바바, 마마, 띠띠, 메메 하면 귀엽게 들려요. 애교 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을 뭐라고 하느냐? 디아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인 할 때 디아가 애교 부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귀엽게 부르는 발음으로 빠빠, 엄마를 귀엽게 부르는 발음으로 마마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요 유머에서는 빠빠라고 하는 이런 낱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톡을 보냈어요. 메신저로. 똑같은 걸 이제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 隔离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해라 라는 얘기예요. 隔离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조개예요. 우리가 많이 먹는 바지락 같은 모시조개 같은 그런 조개 있잖아요. 이 조개를 隔离라고 합니다. 隔离睡前, 隔离자기 전에 放进, 넣어라. 어디에 넣어요? 冰箱, 냉장고에 넣어서 冷藏, 냉장해라. 얘 밖에 두면은 뭐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라는 얘기예요.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거기에 답을 합니다. 我怎么知道他们怎样是睡了呀? 내가 걔네들이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강아지야 이렇게 눈 감고 자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 조개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딸도
제가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자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 我怎么知道?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자는지 어떤 모양으로 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我怎么知道他们怎样是睡了呀? 어떻게 해야 자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한마디 더 붙여요. 眼睛在哪儿?眼睛在哪儿? 눈이 어디 있는데요? 눈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隔离睡前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걔네들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 어디 있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你睡了,你睡了. 근데 요것만 딱 보면은 너 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상 너 자라 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你睡了 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아빠가 你睡了 라고 하니까 딸이 네, 알았어요 라고 라고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약간 좀 뻘쭘한 그런 이모티콘이 하나 올라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장 쭉 봤어요. 글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문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 隔离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해. 그랬더니 我怎么知道他们怎样是睡了呀? 걔네들이 자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眼睛在哪儿? 눈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你睡了. 아빠가 你睡了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 자라 라는 게 아니라 너 자는 거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이라는 말은요. 隔离가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隔离를 네가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隔离라고 하는 요 낱말, 조개라고 하는 낱말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얘를 주어라고 한다면은 이 조개가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라 라는 뜻이 돼서 딸아이처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조개가 자는 게 어떤 모습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눈이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의도는요. 여기서 隔离는 주어가 아니고 주제예요. 隔离 있잖아. 너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 라는 얘기예요. 자, 중국어는 주제를 먼저 부각시킨다 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隔离睡前放进冰箱里.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 라는 얘기예요. 해석할 때 끊어 읽어주면 의미가 좀 확실해져요. 조개 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조개 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 하면은 조개가 잠을 자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글로 써서는 이 쉼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말로 할 때는 정확하게 쉬어야 이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가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조개 자는 게 아니라 네가 자는 거야 라는 식으로 你睡了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모티콘으로 약간 이렇게 뻘쭘한 그런 표정을 하나 넣었네요. 자, 이런 식의 유머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요. 이런 재미있는 유머를 통해서 중국어를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隔离睡前放进冰箱冷藏이라고 했을 때 隔离는 주어가 아니고 주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머 하나 봤네요. 이제 다음 시간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복습 한번 합시다. 중국어의 특징 3가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은 주어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중국어는 주제 부각형 언어다. 오늘 했던 것이 3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알아나가면서 공부를 합시다. 중국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있을 이유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 제라고 하는 이 글자도 있습니다. 둘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죠? 있다라고 할 때 있을 이유, 있다라고 할 때 있을 제. 둘 다 있다는 뜻인데 뭐가 다르지? 갸우뚱하게 되네요. 자, 여와 짜이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사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谢谢，我们再会。